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갈라먹다. 용 선생은 지도를 한 장 펼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유럽 열강의 침략은 유럽과 가까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됐어. 프랑스는 1830년대 바다 건너 가까이에 있는 알제리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고 뒤이어 이집트에도 눈독을 들였지. 알제리 1830년. 이집트는 인도로 가는 길목이라 꽤 중요한 땅이었거든. 그래서 예전에도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공격했다고 하셨죠. 프랑스가 아니라 이집트겠지. 그래, 1869년 프랑스는 막대한 돈을 들여 이집트와 함께 지중해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단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인도로 가는 것보다 8,000km 이상 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어. 우와,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영국이 아니지. 영국은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으로 힘이 빠진 틈을 타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가로챘어. 1870년에 있었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말해. 수에즈 운하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2교시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군대를 보내 이집트를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지. 이때부터 영국은 나일강을 거슬러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하며 동아프리카로 세력을 넓혀갔단다. 반면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서 빠른 속도로 식민지를 넓혀나갔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서쪽, 영국이 동쪽이군요.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는 아프리카 남쪽 끝에도 있었어. 아프리카 남단 역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영국에게는 매우 중요했거든. 원래 아프리카 남단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영국은 프랑스 혁명 전쟁에 혼란을 틈타 이곳마저 빼앗았단다. 그럼 결국 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랑 영국이 다 해먹는 건가요? 물론 두 나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긴 했지. 하지만 포르투갈과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도 뒤이어 아프리카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었단다. 그래도 1880년대까지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 미지의 땅이었어. 아프리카 내륙은 사막과 밀림이 대부분이다. 말라리아나 황열병 같은 열대 전염병이 유행해서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거든. 자연환경이 침략을 막아준 거네요.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어. 일단 말라리아 치료약이 개발되었고 성능 좋은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강을 따라 아프리카 깊숙한 곳까지 거슬러 가는 게 가능해졌거든. 또 기관총이 발명되면서 원주민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단다. 기관총의 힘은 무시무시했어. 때로는 수십 명의 탐험가가 몇백, 몇천 명이나 되는 원주민을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였지. 맥심 기관총, 1884년에 개발된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 기관총이야. 자동으로 총알이 장전되기 때문에 분당 6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었지. 아이들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곧 유럽과 미국에서 온 탐험가와 선교사가 앞장서서 아프리카 내륙을 탐사했단다. 이들은 아프리카 내륙을 돌아다니며 각종 지리 정보를 수집했지. 유럽인들은 탐험가들이 보내오는 정보에 열광했어. 아프리카 내륙에 온갖 광물과 보석, 고무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아프리카의 노천 광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건설에 나서겠군요. 그래. 특히 앞서간 나라가 벨기에였어.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 2세는 모험가 헨리 모턴 스탠리를 지원해 콩고강 유역의 드넓은 열대우림을 탐험하게 했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콩고 일대를 식민지로 삼았단다. 벨기에, 콩고. 헐, 그냥 식민지로 삼고 싶으면 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야. 벨기에는 콩고 문제를 두고 포르투갈과 영토 다툼을 벌이게 됐단다. 포르투갈은 콩고와 이웃한 해안 지역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독일 베를린에 모여 회의를 열었어. 모두 모여서 회의까지 열었어요. 벨기에랑 포르투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베를린 회의, 1884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주최로 개최된 회의야. 이 회의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모여 아프리카 식민화 원칙을 정했지. 1884년 베를린 회의. 그보다는 앞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툼이 발생할 게 뻔했기 때문이야. 특히 통일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독일은 식민지 문제를 잘 조정해서 나름의 이득을 챙기려 했지. 그 결과 베를린 회의에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원칙 몇 가지가 만들어졌단다. 독일은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통일을 이루고 강대국으로 떠올랐어. 독일은 식민지 분쟁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열강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한 한편 이미 식민지 경쟁에 앞서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 경쟁국을 따라잡으려 했지. 어떤 내용인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거야. 이미 군대나 탐험가를 파견해서 현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임자다. 그 대신 아프리카에서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한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지. 먼저 깃발 꽂는 나라가 임자다. 무슨 원칙이 그래요? 영심이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비스마르크 1884년 베를린 회의. 먼저 깃발 꼽는 사람이 임자.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야. 다른 나라가 먼저 차지해 다스리고 있는 땅은 건드리지 않되 어떤 나라가 아프리카의 자원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자유무역을 하자는 뜻이거든. 그리고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독차지하는 것도 금지하는 거지. 즉 유럽 국가끼리는 아프리카에서 되도록 싸우지 말고 기업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자원을 개발하고 무역을 하도록 해주자는 거야. 그래도 원주민은 완전히 무시하고 먼저 차지하는 쪽이 임자라니 정말 엄청나게 뻔뻔하네요. 그야 그렇지. 어쨌든 이 원칙에 따라 이미 벨기에가 지배하고 있는 콩고 일대는 벨기에의 식민지로 인정됐어. 그리고 아프리카 내륙의 나머지 지역을 향해서 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땅 따먹기가 시작됐단다. 영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가 앞을 다투어 빈 땅에 깃발을 꽂은 끝에 고작 20년 만에 프랑스의 90%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어. 선생님, 그런데 그러다가 두 나라가 동시에 깃발을 꽂으면 어떻게 돼요? 짱하다가 궁금한 듯 묻자 양 선생이 씨고 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영국은 북쪽의 이집트와 남쪽의 식민지를 하나로 연결해 동아프리카 전체를 차지하려 했고,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동쪽의 홍해로 식민지를 넓혀나가려고 했거든. 그러다가 파쇼다라는 도시에서 두 나라 군대가 2달 차이로 만난 거야. 먼저 도착한 건 프랑스의 군대였지만 규모는 나중에 온 영국군이 훨씬 컸어. 파쇼다, 현재 이름은 코도크. 오늘날 남수단 북동부 나일강 상류 지방의 도시야. 파쇼다 사건. 프랑스는 파쇼다라고 쓰인 바위에 먼저 프랑스 깃발을 꽂고 앉아있고 뒤늦게 도착한 영국군 장교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파쇼다 사건 1898년. 힘센 나라가 우선이지 뭐. 프랑스가 양보하면서 파쇼다 일대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어.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식민지 쟁탈전은 거의 마무리되었단다. 크게 보면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영국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를 차지했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도 저마다 크고 작은 식민지를 차지했어. 어휴,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국경도 굽고 정말 아수라장이네요. 이렇게 아프리카 쟁탈전까지 마무리된 1900년대 초반의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몇몇 강대국은 어느덧 전 세계에 걸쳐 막대한 식민지를 가진 제국으로 성장했단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막강한 나라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영국이었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북방의 거인 러시아와 대립하다. 영국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넓은 식민지를 가진 제국을 일으켰어. 이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였지. 전 지구에 걸쳐 식민지가 퍼져 있었기 때문이야. 용 선생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가 표시된 세계 지도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 면적은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이르렀어. 게다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지.
영국의 국력은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던 시절에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 빅토리아 여왕, 제위 1837년부터 1901년. 영국이 세계 최강이던 시절 영국의 왕으로 64년간 영국을 다스렸어. 오늘날 영국 왕실의 직접적인 선조이기도 해. 지금까지 프랑스가 영국 라이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국이 훨씬 강했네요. 물론 제국주의 시대의 두 나라가 대표적인 강대국긴 했지. 하지만 정작 식민지 경쟁에서는 영국이 훨씬 앞서 나갔어. 프랑스가 영국의 식민지 건설을 가로막기에는 영국의 해군이 너무나도 강력했거든. 영국의 심기를 건드린 나라는 따로 있단다. 그게 어느 나라인데요? 장하다가 궁금한 듯 물었다. 바로 러시아야. 러시아 영토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영국의 해군을 상대하지 않아도 육로를 통해 아시아에 건설된 영국의 식민지를 노릴 수 있었거든. 더구나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따뜻한 남쪽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해상 제국을 이룩한 영국과는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단다. 우와, 그렇군요. 곽두이가 지도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는 182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의 대초원 지대로 영토를 넓혀나갔어.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일대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고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일부도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왔지. 이쯤 되자 영국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단다. 러시아가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페르시아, 그 옆에는 인도가 있었거든.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페르시아를 손에 넣고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었어. 인도까지요? 영국은 인도를 지키기 위해 먼저 군사행동에 나섰어. 인도는 영국의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었거든. 영국은 인도 북서쪽의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에는 군대를 파견해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단다.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를 상징하는 곰과 영국을 상징하는 사자 사이에서 곤란해하고 있어. 인도를 지키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휴. 어차피 힘이 제일인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게 안중에나 있었겠니.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탓에 러시아의 남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어. 하지만 두 나라는 이후 5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단다. 심지어 한반도에서도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있었지.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영국에게 저지당하자 이번에는 동아시아에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나갔어. 청나라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서 연해주를 손에 넣고 기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는 한반도까지 손을 뻗었지. 때마침 이 당시 조선 역시 청나라 세력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했단다. 연해주,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지방이야. 동남쪽은 동해, 서북쪽은 중국, 서남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어. 중심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근거지 중 하나였지. 그럼 영국도 조선으로 쳐들어왔나요?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영국은 1885년에 한반도로 함대를 보내서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커문도를 점령했어. 그리고 2년 동안 해군을 주둔시켰단다. 러시아가 조선으로 세력을 넓히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영국의 뜻을 조선에 보여준 거지. 영국은 러시아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군대를 철수시켰단다. 영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야. 커문도 사건 이후로도 러시아의 남하는 계속됐어. 그러자 영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고 일본과 동맹을 맺었지. 왜 하필 일본이에요? 이 당시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 중이었거든. 나중에 조선인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역시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라는 국제적 상황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 다들 힘있다고 자기 맘대로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하고 다니다니 정말 나빠요. 영심이가 씩씩대며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력을 넓혀 나간 탓에 세계사에는 크나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단다. 서아시아, 인도, 동아시아 등등 세계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거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움직임을 하나하나 배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
이교시, 이슬람 세계의 위기와 개혁운동. 유럽 열강이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를 넓히며 세력을 키우는 동안 이슬람 세계는 위기를 맞이했어. 한때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며 지중해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마저 유럽 열강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 이번에는 이슬람 세계가 왜 위기에 놓였는지 그리고 어떤 개혁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중앙아시아의 눈물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인도 아대륙과 중앙아시아, 이란 사이에 있어. 수니파가 다수인 이슬람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3배이지만 인구는 약 3,400만 명으로 적은 편이지. 고대부터 여러 민족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아프가니스탄은 오늘날도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야.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인 아프간인 외에 10여 개 민족이 살고 있단다.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독립 후부터 1970년대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꽤 부유한 나라였어. 하지만 그 후 소련, 미국과의 전쟁, 계속되는 내전을 겪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혀. 힌두쿠시 산자락에 자리한 카불. 카불은 해발 고도 1797m의 고산 도시야. 여름에도 그늘 미친 선선한 데다 힌두쿠시 산맥의 만년설이 아름다워. 1800년대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였지. 카불 북부의 신도시 카르카나. 카불이 전쟁으로 파괴되며 건설된 신도시야.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 등이 들어섰지. 교통의 요충지 카불. 아프가니스탄은 국토 대부분이 건조하고 험한 산악지대야. 하지만 수도 카불은 남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이란 고원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라 무역이 활발했어. 또한 피단길의 중심지를 일찍부터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국제도시이기도 했지. 하지만 잇따른 전쟁으로 외부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카불은 활기를 잃었어.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주변 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카불 재건에 힘쓰고 있지. 인도, 이란과 경제 협약을 맺은 아프가니스탄. 한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세 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 부국. 아프가니스탄에는 철, 구리, 석유, 회토리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특히 값비싼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해. 하지만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매우 부족한 데다 여러 전쟁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는 외국 기업이 없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다행히 최근엔 치안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세계 각국은 아프가니스탄 자원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어. 전기차와 휴대폰의 리튬 전지,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전지의 핵심 원료야. 히토류는 열을 잘 전도하고 자성을 띠는 등 성질이 비슷한 여러 광물을 묶어 부르는 말이야. 전기차와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에 꼭 필요한 물건이지. 온갖 유물이 가득한 미래의 관광천국. 아프가니스탄은 유럽과 중국, 인도로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만큼 다양한 유물이 전역에 퍼져 있어.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됐지만 남아있는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야. 또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도 일품이지. 지금보다 사회가 안정되면 아프가니스탄은 유망한 관광 대국이 될 거야. 시아파의 성지 마자르이 모스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로 손꼽혀. 몽골의 침략으로 파괴됐다가 1481년에 재건됐어. 아름다운 푸른색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기도 해. 탈레반이 파괴한 바미안 석불.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세계 문화유산이야. 신라 해초 스님도 순례길에 들렀던 중요한 불교 유적이지. 하지만 우상숭배란 이유로 2001년 탈레반 정권이 파괴했어. 탈레반으로 몸살 앓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주무르는 주무대로 활동 중인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야. 원래는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에 맞서 싸웠던 무장조직으로 처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 그런데 1997년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종교 규리를 내세워 여성을 억압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악살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지.
미국은 탈레반이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탈레반은 권력을 잃었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탈레반은 무능한 정부와 미국의 반감이 있는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여전히 활동 중이야. 무장한 탈레반. 최근에는 또 다른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IS 이슬람 국가와 연합해 활동하고 있어. 폭탄 테러로 무너진 카불 독일 대사관. 2017년 5월에 발생한 테러로 150명 이상이 죽고 400여 명이 다쳤어. 희생자는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었지. 탈레반에게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하자라인. 시아파 몽골계 소수민족인 하자라인은 탈레반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많은 희생을 당했어. 조금씩 흔들리는 오스만 제국. 막강한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이슬람 세계가 흔들려요. 사실 오스만 제국은 활력을 조금씩 잃어갔단다. 활발했던 영토 확장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슐레이만 대제 이후로는 이렇다한 업적을 세울 술탄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거든. 그랬었군요. 왕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에 오스만 제국의 위세에 벌벌 떨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했지. 특히 1571년 레반토 해전에서의 패배로 기세가 한풀 꺾인 오스만 제국은 1644년부터 지중해 크레타 섬을 두고 베네치아와 무려 24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어. 베네치아 해군은 바다에서 오스만 제국의 해군을 기습 공격해 보급을 방해했어. 또 육지에서도 노시아 성벽의 지뢰까지 설치하며 강하게 저항했단다. 크레타 섬을 공격하는 오스만 제국 해군. 베네치아군의 거센 저항에 막혀 크레타 섬의 중심 도시 칸디아를 빼앗는데 무려 24년이 걸렸어.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도시 점령이었지. 섬 하나를 점령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장하다가 입을 떡 벌렸다. 오스만 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지.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활력을 잃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일단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술탄이 차츰 실권을 잃고 제국의 힘이 여러 세력으로 분산됐기 때문이야. 제국의 힘이 술탄 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으니 그만큼 큰 군대를 모으고 정복전쟁을 펼치기도 어려워진 거지. 왜 술탄이 힘을 잃었는데요? 제국이 사방팔방으로 너무 커졌기 때문이지. 술탄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일을 맡아볼 수 없으니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각 지방의 실력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권력이 분산되었단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 계승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어. 술탄 계승 방법이 문제였다고요? 오스만 제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큰아들에게 술탄자를 물려주지 않았어. 술탄의 자식들은 제국의 각 지방을 다스리며 경험을 쌓다가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건 경쟁을 통해 실력을 증명한 사람이 술탄자리에 올랐지. 대체원의 몽골 같은 유목민 후계자를 정하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술탄이 되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이 계승 원칙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건국 초기에 내전을 겪으며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새로운 술탄이 권력 경쟁에서 진 형제를 모조리 죽이는 비극도 겪었단다.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형제끼리 술탄 계승을 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늘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어. 이 과정에서 유능한 왕자가 죽음을 맞거나 무능한 왕자가 어부지리로 술탄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 형제를 모조리 죽인다니 너무해요. 영심이가 이마살을 찌푸렸지만 영선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술탄의 형제를 살려뒀다가는 언제 내전이 터질지 알 수 없었거든. 누구도 능력 있는 왕자가 술탄이 된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계승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생긴 문제였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메흐메트 2세는 아예 내 자식 중 누군가 다음 술탄이 된다면 세상의 질서를 위해 남은 형제를 모두 죽여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단다.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지자 술탄의 형제를 죽이는 일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버렸어. 어휴, 그렇게 형제를 모두 죽이다가는 남은 왕족이 없겠어요. 맞아. 실제로 왕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어. 그래서 1603년에 메흐메트 3세가 죽었을 때 남은 왕족이라고는 14세의 나이로 새 술탄이 된 마호메트 아흐메트 1세와 동생 단 2명뿐이었어. 이러다가 왕족이 사라지겠다고 생각했는지 아흐메트 1세는 형제사를 관뒀단다. 늦게나마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때부터 술탄 이외의 모든 남자 왕족은 하렘 깊숙한 곳에 살면서 철저한 감시를 받았어. 하렘,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들이 살던 별도의 공간을 의미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녀를 엄격하게 격리했기 때문에 왕국의 하렘은 술탄 외 다른 남성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지.
그러다가 술탄이 죽으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술탄 자리를 물려받도록 했지. 보통 15년 이상을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살다가 술탄이 되었는데 심지어 어떤 왕자는 무려 46년이나 하렘의 작은 궁에서 지내다 술탄이 되기도 했단다. 그럼 바깥 세상 일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술탄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술탄 자리에 오른 왕자들은 보통 세상 물정에 어둡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도 별로 없었어. 너무 오랫동안 하렘에서만 지낸 탓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술탄도 있었지. 그러니 어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었겠니? 결국 술탄은 정치에 흥미를 잃고 제사기나 왕후에게 나란 일을 맡긴 채 자신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도 했어. 그만큼 술탄의 권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 계승 방법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나스네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심한 건 무능력한 술탄만이 아니었어. 오스만 제국의 자랑이던 예니체리도 마찬가지였지. 총과 대포를 들고 용감하게 전장을 누비던 예니체리는 어느새 이권 싸움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부패한 집단으로 변해버렸단다. 아니 어쩌다 예니체리도 그렇게 된 거죠? 너희도 알다시피 예니체리는 원래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된 병사들이었어. 이들은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 하지만 술탄의 군인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결혼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었어. 그런데 1500년대 말부터 이런 규정이 조금씩 지켜지지 않게 되었어. 결혼이 허용됐고 자식에게 재산과 직위도 물려줄 수 있게 됐지. 정말요? 그럼 문제가 생겼겠군요. 예니체리는 자식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어. 그리고 예니체리의 자식은 능력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따라 예니체리가 되었지. 그럼 그냥 귀족과 다를 게 없네요. 곽두기의 말에 용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습이 가능해지면서 예니체리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 1500년대 1만 5천 명이었던 게 1600년대 후반에는 12만 명으로 늘어났지. 이러다 보니 이들에게 주는 봉급만으로도 국고가 텅텅 빌 정도였단다. 게다가 능력 없이 아버지 덕분에 예니체리가 된 사람들이 질비한 데다 군사훈련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군대가 되고 말았어. 예니체리의 부패와 무능은 오스만 제국의 힘, 특히 군사력 약화의 큰 이유였어. 그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어요. 물론 있었지. 예를 들어 오스만 2세는 부패하고 무력한 예니체리 대신 충성스럽고 훈련이 잘 된 병사를 따로 뽑으려 했어. 하지만 예니체리의 반발에 부딪혀 폐위되는 그만 처형당하고 말았지. 예니체리가 술탄을 죽였다고요? 그래. 이제 예니체리는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한다. 나란 일에 사사건건 참여하는 건 물론 술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웠어. 그래서 술탄은 뭘 하려고 해도 예니체리의 눈치를 봐야 했단다. 어휴, 예니체리가 한때 오스만 지역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적폐가 되었네요. 나스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1600년대 오스만 제국 바깥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어.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신항로 개척으로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렸고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들어왔지. 은이 넘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지중해 일대에서는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단다. 그거랑 오스만 제국이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니체리가 아무리 귀족처럼 높은 신분이라고 해도 결국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바다 생활하는 군인이었어.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는데 봉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니 예니체리는 불법으로 장사를 하거나 뇌물을 받아 배를 채웠지.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본업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던 거야. 심지어 봉급이 적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 용 선생의 말에 아이들이 눈썹을 찌푸렸다. 평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더욱 고달파졌어.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라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해졌거든.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았고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 국고는 텅 비었고 자연히 전쟁 비용도 부족해졌지. 오스만 제국이 점차 활력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단다. 화려했던 오스만 제국의 튤립 시대.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진데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야 1600년대 말까지만 해도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으니까 겉보기에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어.
하지만 1683년 오스만 제국은 전쟁에서 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단다. 누구한테 졌는데요? 오스트리아야. 오스만 제국의 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오스트리아의 공격을 받는 헝가리를 돕겠다며 15만 대군을 앞세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격했어. 카라 무스타파 파샤 1634년부터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제상으로 당시 제국의 실권자였어. 1683년 빈 공격 실패에 책임을 지고 처형됐지. 오스만 제국은 이번 공격을 통해 오스만 제국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세계에 알릴 속셈이었지.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도우러 온 폴란드 기병대 활약에 밀려 오스만 제국이 자랑하던 예니체리가 대패하면서 빈 포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단다. 전에 말씀하셨어요. 폴란드의 기사들이 오스트리아를 도와 오스만 제국의 대군을 물질렀다고요. 전쟁 이야기라면 다 기억한다며 짱하다가 씩 미소를 지었다. 맞아. 오스만 제국은 빈 포위 실패 이후 10년 넘게 패배를 거듭했어. 결국 1699년에 칼로비치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헝가리 전체와 트란실바니아 일대 영토를 떼어줘야 했지. 이 일로 오스만 제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개혁에 나서게 된단다. 휴,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데요? 가장 시급한 건 군사기술이었어. 1703년 새 술탄이 된 아흐메트 3세는 서유럽에 발전된 군사기술을 오스만 제국에 들여오려고 했지. 때만큼 이 무렵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서유럽을 본떠 러시아를 개혁하고 있었단다. 러시아도 그렇고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전부 서유럽 배우기에 나섰네요. 아흐메트 3세는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에 사절단을 보냈어. 이 무렵 프랑스는 루이 14세 등장 이후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 사절단은 프랑스의 발전된 모습을 꼼꼼히 조사한 뒤 제국으로 돌아왔어. 이때 서유럽에 발전된 군사기술은 물론이고 휘황찬란한 베르사유 궁전의 위엄과 귀족들의 호화로운 궁중문화 역시 오스만 제국에 상세히 알려졌단다. 프랑스가 가장 화려했을 때 사절단을 보냈군요. 확두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절단이 돌아오자 아흐메트 3세는 개혁에 나섰어. 유럽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한 군사기술을 들여와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 덕택에 빈 포위 실패 이후 깊은 침체에 빠졌던 오스만 제국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런 개혁 과정에서 1711년에 러시아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둬 흑해 북부 지역을 되찾았지. 또 전국에 도서관을 지어서 새로운 학문 보급에도 앞장섰고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아랍 문자, 활자, 인쇄도 허락해 많은 책을 찍어냈어. 덩달아 미술도 크게 발전했단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역량이 어디 가진 않았군요. 하지만 이 개혁에는 문제가 있었어. 유럽풍의 사치풍조가 제국에 널리 퍼져나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스만 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럽풍 취미가 오스만 왕실의 상류층에도 유행하기 시작했어. 아흐메트 3세와 귀족들은 네덜란드에서 값비싼 튤립을 들여와 정원을 꾸미고 화려한 연회를 열며 호사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지. 그러자 귀족들은 너도 나도 이를 흉내내며 경쟁적으로 비싼 튤립을 구입해 정원을 꾸몄어. 그래서 이 시기를 튤립 시대라고 부른단다. 벌써 기분 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심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용선생을 보자 용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튤립 시대의 붐은 오래가지 못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개혁은 이뤄졌지만 술탄과 귀족들의 사치가 심해져 나라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거든. 게다가 오스만 제국군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예니체리가 반란을 일으켜 술탄을 내쫓았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니체리들은 새 술탄을 안 치고 튤립 시대에 지은 건물과 청원을 마구 파괴했어. 튤립 시대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개혁은 중단되었단다. 결국 모두 도루묵이 됐네요. 유럽 열강이 오스만 제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다. 이렇게 튤립 시대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뒤 오스만 제국은 본격적으로 주변 나라의 침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가장 큰 적은 부동항을 찾아 계속 남아하는 러시아였단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의 반격에 밀려 1736년 흑해 북부에 아조프를 다시 빼앗겼고 1774년에는 크림반도의 크림 칸국을 독립시켜줘야 했지.
여기에 지중해로 나가는 흑해 통행권까지 내주고 말았어. 아조프, 흑해 북부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야.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 항구 도시지. 그럼 러시아는 마음대로 지중해로 오갈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오는 걸 막았거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마저 오스만 제국을 제집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뜻이야. 예컨대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인도로 가는 길을 노리고 이집트를 쳐들어가자 영국도 이집트의 군대를 보내 서로 싸움을 벌였어.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는데 오스만 제국 정부는 두 나라의 눈치부터 살펴야 했지. 잘 나가던 오스만 제국이 언제부터 유럽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는지 원. 장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1800년대 초로 접어들며 오스만 제국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어.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유럽의 많은 민족이 독립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거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 영향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821년에 시작된 그리스 독립전쟁이야. 예전에 그리스 독립전쟁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배웠지? 네. 그리스가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오스만 제국에게서 독립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처음 그리스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끼어들지 않았어. 그리스가 독립하면 발칸반도의 민족운동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불보듯 뻔했거든. 그래서 다들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또 오스트리아는 행여나 그리스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길이 유럽에도 먼저 빈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했지. 그럼 처음에는 그리스 혼자 싸웠던 거예요. 맞아.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 독립군의 거센 저항 때문에 애를 먹었어. 그래서 이집트 총독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지. 이집트 총독의 지원군이 그리스에 도착하면서 간신히 승기를 잡나 했는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리스 독립을 지지하고 나선 거야. 왜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왕수가 턱을 만지며 용 선생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 독립군을 진압할 기미가 보이자 다들 속셈이 복잡해진 거지. 일단 오스만 제국의 라이벌인 러시아는 그리스가 독립하면 오스만 제국을 그만큼 약화시킬 수 있으니 그리스가 독립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게다가 이 기회에 발칸반도와 지중해로 세력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라도 그리스를 지원하려 했어.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리스를 지원했어. 러시아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거든. 이렇게 유럽에 쟁쟁한 강국들이 차례로 그리스를 지원하자 오스만 제국은 무릎을 꿇었고 결국 1829년에 그리스는 독립을 이루었단다. 1829년 그리스 독립. 결국 유럽 강국들의 이익 때문에 그리스가 독립하게 된 거군요. 그리스의 독립 소식을 듣고 발칸반도의 다른 국가들도 독립하겠다고 나섰어. 이집트도 사실상 독립국가나 다름없는 상태였지. 이 와중에 유럽 열강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됐어.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티니지를 점령했고 러시아는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며 오스만 제국을 위협했단다. 1900년대 초반에는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뺏었어. 영국은 키프로스를 빼앗아 동지 중에 거점으로 삼았지. 키프로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약 100여년간 이리저리 치며 전성기 때의 절반 가까운 영토를 뺏겼어. 거의 다 뺏겼네. 발칸반도와 북아프리카 땅을 거의 다 잃었네.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며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단다. 그럼 오스만 제국은 그렇게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 병든 제국을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용감한 술탄이 있었단다. 바로 마흐무트 2세였어. 벼랑 끝에 선 제국 예니체리를 몰아내고 개혁에 나섰다. 마흐무트 2세는 오스만 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니체리라고 생각했어. 그간 여러 술탄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매번 예니체리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거든. 마흐무트 2세 이전 술탄들 중에도 예니체리의 반란으로 술탄 자리에서 쫓겨난 이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마흐무트 2세는 일단 예니체리를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다짐했단다. 그게 맘먹은 만큼 쉬운가요? 예니체리는 술탄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우는데요. 마흐무트 2세 제위 1808년부터 1839년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예니체리를 없애고 새로운 군대를 만든 술탄이야.
마흐무트 2세. 물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 잘못했다가는 이전의 술탄들처럼 자신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마흐무트 2세는 유럽식 신식 군대를 은밀히 키우며 때를 노렸어. 용선생의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이 조마조마한 표정을 지었다. 1826년 준비를 마친 술탄은 예니체리를 제하고 신식 군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어. 그러자 예니체리는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 무기를 들고 마흐무트 2세가 있는 궁전으로 향했지. 하지만 마흐무트 2세는 직접 신식 군대를 이끌고 반격에 나섰어. 그리고 반란을 순식간에 진압했지. 예니체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군요. 이후 마흐무트 2세는 도망간 예니체리들도 철저하게 추적해서 모조리 잡아들였어. 이로써 500년 가까이 오스만 제국을 이끌었던 예니체리는 영원히 사라졌단다. 예니체리가 맡았던 역할은 신식 군대가 대신하게 되었어.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남은 건 개혁뿐이군요. 장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마흐무트 2세는 프로이센에서 군사 교관을 내려와 병사들에게 유럽식 훈련을 시키고 새 무기로 무장시켰어. 영국의 지원을 받아 군함도 새로 만들고 함대도 다시 편성했지. 또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웠던 군복을 몸에 꼭 맞고 간소한 복장으로 바꾸었단다. 그렇지만 군대만 개혁한다고 제국이 강해지진 않을 텐데. 왕후자가 팔짱을 낀 채 비죽거렸다. 옳은 말이야. 마흐무트 2세의 뒤를 이어 술탄 자리에 오른 압돌 메지트 1세는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하여 1839년부터 1876년까지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걸 탄지마트라고 한단다. 탄지마트. 탄지마트는 우리말로 개조, 재구성이란 뜻이야. 오스만 제국의 모든 제도를 다시 구성하는 개혁이란 뜻이지. 뭘 어떻게 바꿨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제도 같은 유럽식 제도를 가져온 거야. 이제 오스만 제국도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된 거지. 또 모든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했어. 세금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걷도록 했어. 그래서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던 밀레트 제도도 사라졌단다. 원래 오스만 제국 내 소수민족은 밀레트 제도를 통해 자기들끼리 재판도 하고 세금도 거두며 자치를 누려왔어. 하지만 이제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제국 내 모든 사람이 같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됐어. 무슨 의무요? 그야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거지. 이제 징병제가 실시되어 오스만 제국의 모든 국민은 술탄에게 직접 세금을 내야 했고 모든 성인 남성은 반드시 군대에 가야 했단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군대에서 5년만 복무하면 원래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 예전에는 군복무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생업을 잇기가 난감했거든.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갔다면 그만큼 술탄의 힘이 강력해졌겠네요. 그래, 이 밖에도 많은 계약이 이뤄졌어. 일단 제국 각지의 공립학교, 기술학교, 군사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세워졌어. 이전까지 교육은 이슬람 종교학교의 몫이었지. 하지만 이제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유럽식 교육도 받게 됐단다. 또 제국 전역에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도시에는 하수도가 설치됐어. 경찰서와 소방서, 우체국도 생겼지. 마지막으로 이스탄불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삼은 으리으리한 궁전인 돌마바체흐 궁전을 건설하기도 했단다.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어. 정말 부활에 성공했나요? 아쉽지만 그러진 못했어. 오스만 제국이 탄지마트를 통해 어느 정도 개혁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거든. 네? 왜요? 곽두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이슬람 율법 학자를 비롯한 보수 세력이 개혁에 완강히 저항했어. 탄지마트를 통해 마구잡이로 들여온 유럽식 문물이 이슬람교의 정신과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며 못마땅하게 여겼거든. 살아남기 위한 개혁인데 그런 이유로 반대하다니. 두 번째 원인은 유럽 열강의 간섭이야. 탄지마트 개혁을 통해 학교나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 각국에 막대한 빚을 졌어. 게다가 서유럽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며 유럽에서 값싼 공산품이 밀려 들어오자 오스만 제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지. 결국 개혁을 할수록 제국은 빚더미에 올랐고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유럽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어. 개혁에 걸림돌이 많았군요. 나생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럽 유학 경험이 있거나 유럽을 잘 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식인은 더욱 개혁을 절실하게 느꼈어.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재상인 미드아트 파샤였지. 미드아트 파샤. 1876년 미드아트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 했어.
영국처럼 왕이 아니라 의회가 나라를 이끌도록 해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압둘 하미트 2세는 의회의 권력이 강해지는데 불만을 품었어. 그래서 일단 새 헌법을 인정했다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크게 패하자 이걸 구실 삼아 헌법을 폐지하고 의회도 해산했단다. 어휴, 갈수록 태산이군요. 그럼에도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는 젊은 지식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갔어. 그 결과 청년 투르크당이 만들어졌지. 청년 투르크당. 청년 투르크당은 1908년 헌법 부활과 술탄의 전제정치 폐지를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어. 그리고 다음해에는 압둘 하미트 2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술탄을 세웠단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헌법에 의해 술탄의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 국가로 되돌아왔어. 1908년 청년 투르크당 압둘 하미트 2세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위해 입헌군주제를 실시한 술탄이야.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자 2년 뒤 다시 전제적인 통치를 펼쳤지. 탄지바트 중간평가 크림 전쟁.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는 100년이 넘게 흑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앙숙이야. 특히 1700년대 이후 흑해 북부를 확보한 러시아는 남한을 계속해 지중해로 나가는 길을 확보할 생각이었어. 1800년대 들어 민족주의가 전 유럽을 뒤흔들자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영토였던 발칸반도에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해 독립을 부추겼지. 한편으로 오스만 제국에는 제국 내부의 동방 정교의 신자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간섭하고 이들을 러시아가 보호하겠다고 나섰어. 러시아의 간섭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오스만 제국은 전쟁을 준비했지. 1853년에 전쟁이 시작됐어. 하지만 오스만 제국군은 러시아에 줄줄이 패하고 말았지. 이때 오스만 제국에 슬쩍 다가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도와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과 프랑스야.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프랑스는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대외 전쟁을 통한 인기 상승을 노리며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였어. 여기에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열강의 지원을 원하던 사르디냐 왕국도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 지원병을 보냈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크림반도를 공격해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었어. 오랜 전쟁 끝에 러시아는 항복했지. 유럽 연합군 덕분에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의 승리를 거둔 거야. 크림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었어. 그동안 진행된 탄지마트 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유럽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 세상에 알린 셈이었거든. 결국 오스만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오히려 몰락하는 가속도가 붙었단다. 파리 조약. 1856년 크림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사르디냐 왕국이 체결한 조약이야. 파리 조약. 이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든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통상 조건을 보장받았어. 그럼 개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군요. 그런데 청년 투르크당이 정권을 잡으며 오스만 제국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단다. 청년 투르크당은 제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투르크 민족주의 전쟁을 펼쳤거든. 투르크 민족주의. 그래서 청년 투르크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는 투르크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단다. 다른 민족의 불만이 커져감 청년 투르크당.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래도 오스만 제국의 사정은 나은 편이었지. 혼란의 와중에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한 이집트는 이 무렵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걸었거든. 이집트가 영국의 보국이 되다. 이집트가 언제 독립했더라? 짱하다가 머리를 극적이자 용선생이 웃음에 대답했다. 아까 그리스 독립전쟁이 오스만 제국 내부의 온갖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였다고 했지. 이때 이집트도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스만 제국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왔단다. 맞아요. 기억나요. 나서 내가 노트 화면을 쓱 훑어보았다. 잠깐 당시 이집트가 독립하기까지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자. 1517년에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이후로 이집트는 공식적으로는 오스만 제국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맘루크가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나라였어. 1517년 이집트 맘루크. 사실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던 시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었지.
그럼 이미 독립한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공격했었지.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단다. 얼마 안 되는 프랑스군을 상대로 맘루크가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프랑스가 물러가자 이집트는 개혁의 시동을 걸었어. 누가 개혁을 주도했어요? 새 이집트 총독인 무함마드 알리야. 총독으로 취임한 무함마드 알리는 맨 먼저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맘루크를 쫓아냈어. 그런데 이집트 군대를 유럽식으로 훈련시키고 유럽식 무기로 무장시켰지. 또 유럽식 교육도 시켰어. 그럼 탄지마트랑 비슷한데요.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은 탄지마트보다 30년이나 앞섰단다. 효과도 제법 있었어. 이집트 군대는 곧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손꼽히게 돼.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힘을 넓혔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진압했고 그리스 독립전쟁에도 참여했지. 이집트 덕에 오스만 제국은 승리 직전까지 갔어. 영국과 프랑스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아마 그리스 독립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럼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 편을 잘 들어준 거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한 거예요? 나스네가 용 선생의 말을 받아 정리했다. 무함마드 알리는 그리스 독립전쟁에 진압군을 보내는 조건으로 이집트 총독을 임명직에서 세습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술탄은 어림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단다. 총독을 가문대대로 하겠다는 건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에서 왕노릇을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었거든. 화가 난 무함마드 알리는 군대를 이끌고 곧장 이스탄불로 진격하면서 시리아를 점령했지. 그리스 독립전쟁 패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오스만 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킨 거네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나섰어. 영국군이 이집트군을 격파해 이집트로 돌려보낸 덕에 오스만 제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 하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나랏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힘이 없었단다. 결국 알리는 자기 자식에게 이집트 총리 자리를 물려주었고 이후 이집트는 독립한 거나 다름없었던 거야. 이때 영국은 이집트의 반란으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국 내부의 여러 민족이 독립해서 서아시아가 대혼란에 빠지는 걸 막으려 했어. 또 이집트를 뒤에서 지원하던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 근데 선생님 아까는 이집트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개혁에도 성공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각두기의 질문에 영 선생은 설명을 이어나갔다. 돈 때문이었어. 개혁에 성공하게 됐지만 빚에 발목을 잡힌 거야. 특히 프랑스와 함께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지. 운하? 왜 이집트는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운하를 건설하려고 한 거죠? 이집트보다는 프랑스의 뜻이었어. 영국의 라이벌인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 그중 하나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인도로 가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거야. 이집트는 운하를 통과하는 배한테서 통행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수입이 굴러들어올 테니 전혀 손해볼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두 나라는 손을 잡고 운하 공사에 들어갔지. 서로 이익이 되니 일을 벌인 거군요. 하지만 수에즈 운하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 일단 프랑스의 속셈을 눈치챈 영국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어. 10년 동안 운하 건설에 이집트 3만 명이 동원됐고 그중 9천여 명은 도중에 목숨을 잃었지. 비용도 처음 예상한 것보다 2배나 더 들어서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와야 했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869년에 공사를 마치긴 했지만 완공된 수에즈 운하는 머지않아 이집트의 골칫거리가 됐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인도로 가는 길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세력은 인도와의 최단 교통로를 차지한 셈이지. 대체 왜요? 들인 비용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었던 거야. 공사비로 대략 4억 2천만 프랑이 들었는데 개통한 후 다음 해까지 수입이 400만 프랑밖에 안 되었거든. 결국 이집트는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지. 그 속도로 공사비를 뽑으려면 100년이 넘게 걸리겠네요. 왕씨가 퍼뜩 암산하다가 고개를 내저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면화 수출이 힘들어지면서 이집트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어. 이집트는 미국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동안 유럽에 면화를 수출해 톡톡히 채비를 받거든.
하지만 1865년 미국이 내전을 끝내고 유럽에 다시 면화를 수출하면서 이집트 면화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거야. 돈줄이 막혀버린 거군요. 때마침 운하건설을 주도한 프랑스 사정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어. 프랑스는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대패하고 배상금 문제를 처리하느라 수에즈 운하에는 신경도 쓸 수 없었거든. 이렇게 이집트와 프랑스의 사정이 몹시 어려워지자 수에즈 운하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영국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 역시 유럽과 인도를 잇는 가장 빠른 교통로를 영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짱하다가 손바닥을 치며 말했다. 맞아. 영국은 운하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운하 운영에 끼어들었어. 빚더미에 앉은 이집트는 주식의 대부분을 영국의 헐값에 넘겼지. 그 뒤 수에즈 운하는 사실상 영국의 수중에 넘어갔어. 결국 영국이 인도로 가는 지름길까지 차지하게 됐네요.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이후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간섭은 나날이 심해졌어. 수에즈 운하를 팔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여전히 영국을 비롯해 유럽 열강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거든. 열강은 빚을 핑계로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 내정에 일일이 간섭했지. 영국의 내정 간섭에 참다 못한 이집트인들이 시위를 벌였단다. 그러자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영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집트에 군대를 보냈어. 이집트군은 영국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이후 이집트는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 신사가 되었지. 결국 빚 문제였군요. 근데 이 무렵 이집트처럼 영국의 먹잇감이 된 나라가 서아시아에 하나 더 있었어. 바로 이란군의 자리 잡은 페르시아였단다.